지금까지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의적인 산물, 또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솔루션을 손에 쥐는 순간 계속해서 풀어야 될 새로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나의 이 기가 막힌 창의적 솔루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이 창의적인 솔루션이 가지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다른 사람들, 특히 회사 같으면 나의 상사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면서 공감을 해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내가 이거를 기가 막힌 창의적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보면 내가 시간과 열정, 어떤 경우는 내 돈을, 재정을 투자해서 만든 이 창의적 솔루션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고요. 또 나의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나 권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 강의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7단계를 소개했었습니다. 앞에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다뤘던 부분은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7단계 가운데서 네 번째 단계까지를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 두 번째인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인 해결 방안 도출, 네 번째인 해결 방안 검증까지 모두 이 네 단계에 걸쳐서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창의적인 이제 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 후 권리 등록, 5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실행계획 수립, 6번째, 실행계획 진행, 7번째, 이 5, 6, 7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5번째 선행기술 조사 후 권리 등록은 지식재산권을 등록함으로 해서 이제 정점으로 완성될 수가 있고요. 6단계, 7단계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진행은 이 창의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내가 있는 조직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고 조직의 지원을 얻어내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또 대학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단계에 관한 정규 교과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5단계 선행기술 조사 후 권리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마다 교양 과목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교양 과목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하고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 교육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IP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 IP 아카데미에 가시면은 대학별로, 기업별로 단체 교육도 지원해 줍니다. B2B 기반의 콘텐츠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학점 은행제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의 무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 7단계 실행계획의 수립과 진행을 위해서는 설득과 협상이라는 보통 니고시에이션 관련된 교양 과목, 어떤 경우는 이제 경영학 쪽에서 전공 과목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5, 6, 7단계 가운데서 이 5단계 선행기술 조사 후 권리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발명진흥회의 IP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강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만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직원입니다. 종업원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연구소나 정보기관의 종업원, 그건 이제 공무원이 되겠죠.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서 정식 급여를 받는 구성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급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죠. 고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평소의 업무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본인이 노력하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창의적 솔루션을 드디어 생각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자기한테 주는 월급이나 자기를 대하는 대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솔루션을 회사한테 보고를 해서 회사가 이거를 사용해서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가 자기가 볼 때는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창의적인 솔루션을 결국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한 몇 달 뒤에 퇴사를 하자. 퇴사를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차라리 내가 직접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자기가 6개월 전에 만들었던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벤처를 창업했습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로 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게 직무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라는 거는 종업원이나 법원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되는 직무와 관련돼서 뭘 발명한 경우에 그 발명한 거에 대한 성질이 그거에 대한 특성이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 뭐 법인이나 국가죠.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현재나 과거에 내 업무에 속하는 거라면은 이걸 직무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발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발명은 원칙적으로 월급을 준 고용주, 국가,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걸 직무발명이라고 하죠. 완전히 그 조직의 소유가 돼버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고생해서 발명했는데 회사만 좋은 일 벌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명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직무발명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이제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고 대신에 그 발명한 종업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에 관한 정당한 보상 구조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발명도 하고요. 그 발명을 회사가 가져가지만 그걸 이용해서 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득이 많이 생기면 이득의 몇 %, 예를 들면 이 종업원이 만든 발명 때문에 물건을 팔았더니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인 10억을 종업원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회사한테도 좋고 개인한테도 좋기 때문에 요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민사건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 발명 제도는 강제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회사 단위로 회사원과 고용주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고용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이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통지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발명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이걸 가져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는 4개월 이내에 그 종업원, 그 직원이 만든 발명을 가져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승계를 결정하면 회사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가져가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걸 이제 통상 실시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획득하고 대신에 종업원한테는 보상 청구권이 가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가는 거죠. 만약 회사가 그 특허 만든 건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 승계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만든 그 발명 제품은 사실 직무 발명으로 생긴 거지만 회사가 포기하는 순간 개인 발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직무 발명이다 아니다 승계를 할지 말지 이거는 개인이 하지 않고 주로 기업 내 직무 발명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요청하면 한국발명진흥원에다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전문가 초청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수 기업으로 만약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기업한테는 나중에 이제 특허 심사할 때 또 특허를 심사한 다음에 등록료 낼 때 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여러 가지 가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한 사람한테 알아야 되는 앞에 그 직무 발명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이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또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어떤 경우는 생물의 어떤 유전자원, 뭐 기타 여러 가지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식재산이라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권리 보호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산업재산권, 두 번째는 저작권, 세 번째는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허, 그다음에 실용신안, 그다음에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가 산업재산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에는 크게 보면은 저작권과 저작인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문학, 시나 소설이나 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음악도 저작물이죠.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에 그림 그린 거죠. 조각한 거 이런 미술 저작물. 그다음에 건축물도 저작물이고 사진 찍은 것도 저작물이고 영화를 만든 것도 역시 영상 저작물이고요. 지도를 만든 것도 역시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저작권, 그 다음에 저작 인적권에 관한 부분들을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세 번째 부류가 신지식재산권입니다. 그 안에 가면 다시 여러 개가 분류되는데 첨단 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의 발전과 경제의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허권, 그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는 흔히 말할 때 이제 대발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발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발명에 속하는 거고요. 실용신안은 이제 소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주기가 짧으면서 기존의 것을 토대로 해서 작게 뭔가를 개선한 것을 이제 소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건의 형상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고요. 상표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뭐 로고라든지 명칭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벨이 이 전화기를 처음으로 생각해냈죠. 그건 이제 특허에 해당이 되고요. 이전에 전화기는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로 지금 합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실용신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오죠. 그건 디자인에 속해 있고 전화기마다 고유의 상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표권에 속하는 거죠. 이 각각 4개마다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받게 되면 그 남들이 쓸 수 없는 배타적인 기간을 일정하게 받게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20년을 받습니다.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10년을 받고 있고요. 이전에는 15년을 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디자인 15년, 그다음에 상표 10년. 그런데 이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디자인은 그 기간 20년, 10년, 15년이 지나면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배타적인 이용권을 국가가 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대신에 상표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상표권자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갱신해서 10년 단위로 연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출원이란 말이 있고 등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특허를 얻기 위해서 특허청에 국가에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보통 출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원서를 내는 거와 똑같죠. 그 출원된 서류를 가지고 국가가 심사를 합니다. 보통 특허 심판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특허들을 다 검색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것 중에서 지금 출원된 내용이 없으면 이제 새로운 특허로 설정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이 특허를 새로 등록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심판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국가가 신청인한테 산업재산권을 주기로 결정해서 권리를 부여하고 등록하는 것을 설정 등록이라고 하고 그 날짜를 설정 등록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허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특허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앞서 특허하고 실용신안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약간 이제 차이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주로 비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필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누군가 연필을 발명했죠. 자, 그거는 특허입니다. 근데 연필이 처음에는 안에 이렇게 연필심, 흑연을 집어넣어서 둥그렇게 깎았는데 책상 위에서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연필 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실용신안이면서 디자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특허는 고도의 발명, 대발명, 실용신안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그렇게 많이 부르게 됩니다. 출원과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출원을 하든 등록을 하든 특허청에서 고유 번호를 줍니다. 모두 13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번호, 등록 번호가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두 자리에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 두 자리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 이게 특허에 관한 건지 실용신안에 관한 건지 디자인이나 상표에 관한 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허는 10번, 실용신안은 20번, 디자인은 30번, 상표는 40번으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저작 인격권은 그 저작을 한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또 세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공표권. 내가 만든 저작물을 일반 사람들한테 공표할지 말지는 저작자가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성명표지권. 내가 쓴 책에 내 이름을 쓸지 말지 아니면 가명으로 쓸지는 역시 저자가 결정하는 거죠. 동일성 유지권. 저자가 저자의 내용을 자기만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자의 승인 없이 오류를 바꿔서 책을 다시 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틀렸어도 저자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세하게 안에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저작에 관한 인격권이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실제로 재산 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영업에 관련된 그런 행위들이죠. 뭐 복제, 공연, 그다음에 배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저작권은 이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통칭하는 건데 보통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보통 70년입니다. 원래는 50년이었다가 FTA 체결되면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다음부터 70년 동안 그게 보장이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해부터 70년 동안이 역시 보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또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죠. 첨단 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그다음에 정보재산권 등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여러분들이 보통 IC 칩이라고 하는데 그 칩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생명공학에서 흔히 말하는 유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첨단 산업재산권에 속해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산업 저작권이라는 캐테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정보재산권 캐테고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업재산권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으로 나온 거라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솔루션이 생긴 다음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후속 조치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창의적 솔루션에 관한 지식재산권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이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고요. 또 내가 다른 조직에 고용된 사람, 종업원이나 회사인 경우, 공무원인 경우에 직무 발명으로 인해서 생긴 출력물은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직무 발명에 관한 개념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만든 창의적 솔루션을 통해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과정,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